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게스트와 진행자의 혼을 담아 술술 풀어보는 송옥균의 혼술타임. 자, 오늘이 혼술타임 21번째 게스트를 모셨는데 제가 모신 게스트 중에서 가장 정치적으로 비중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신화를 쓰신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안 그래도 지금 그 국민의힘 네. 당대표, 여당 집권당 대표 경선이 한창인데 네네. 이미 한 8년 전에 당 대표를 집권당 대표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 이정현 대표님을 처음 뵌 게 그때 부대변인 시절에 제가 처음 뵀어요. 그런데 2016년 7월에 그 새누리당 당 대표가 되셨는데 그때 사상 처음으로 사무처 당직자 출신 그리고 보수 정당의 첫 호남 출신 당 대표. 그래서 거의 신화처럼 됐습니다. 그 신화가 지금도 여의도에서 내려오고 있는데 그때 사무처 당직자 출신으로 한 열 몇 계단을 계속 올라가신 거죠. 그때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왜 그러냐면 지금 그 치러지고 있는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이 너무 좀 이렇게 질서도 없고 또 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는 것 같아서 그때 그 경선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뭐 일단은 이제 저는 참 누가 난중에 문건으로 나와서 알았지만 저거가 이제 근본 없는 놈이라고 저를 비판했어요. 기억나시죠? 예, 기억납니다. 예. 그때 누가 이제 자기들끼리 흉을 보면서 이정현이는 근본 없는 놈이다. 근데 어떻게 이 당에서 당대표 뭐 이렇게 하느냐라고 흉을 봤던 걸 누가 어떤 경찰 정보과 형사가 그걸 문건으로 써놓은 걸 이제 나중에 발견돼서 저한테 그걸 물습디다.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저 근본 없는 놈 맞습니다. 네, 맞아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경상도가 상당하게 주축을 이루고 있는 당에서 호남 출신이고 또 뭐 이런 말하면 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서울대, 연대, 고대 출신들이 주축을 이룬 당에서 저는 뭐 그러지 못했고 또 이제 뭐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 출신들 아니면 행정고시해갖고 장차관 출신 아니면 뭐 박사학위 몇 개씩 있는 사람들이 이제 주축을 이룬 데서 저는 그저 사무처에서 간사병, 간사, 맞아요. 간사갑, 차장, 부장대우 부장, 부국장대우 부국장, 국장대우 국장, 부대변인, 수석 부대변인, 대변인, 공보단장 또 청와대 홍보수석 그리고 최고위원 당대표까지 갔더니 정무수석도 하셨어요. 이제 이런 과정을 쭉 거쳐오면서 저는 사실 이제 모두가 다 저같이 하라는 법이 있겠습니까? 이제 저 같은 사람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호남에서 사실은 뭐 1.03% 720표 받고도 떨어지고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한 번은 그렇죠. 39.7%를 얻고도 떨어지고 그러다가 이제 청와대 수석을 하다가 제가 순천에 가가지고 순천 곡성에 가서 2번을 당선이 되고 2번 당선됐을 때게 이제 비례대표까지 하면 제가 3선이죠. 이제는 내가 당 대표로 나서서 한번 이 당을 나처럼 바닥에서 커온 사람들이 보는 시각으로 한번 당을 바꿔봐야 되겠다. 무슨 당대표 한번 되면 영원한 당대표는 아니니까 2년마다 교체가 되니 나 같은 사람도 한번 당대표를 한다고 한다면 완전히 이놈의 당을 그 권위주의적인 당을 한번 두드러 깨보고 싶다 해가지고 출마를 해서 했는데 제가 당선이 됐어요. 어떤 사람은 저보고 박근혜 대통령이 도와줘서 이렇게 됐지 않았느냐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에 저랑 같이 출마했던 사람이나 그 당시에 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때 상황을 다시 되짚어 보면은 전혀 그랬지 않습니다. 저는 대상이 아니었고 지금 와서 이제 털어놓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주영 당시에 장관님을 지냈던 5선 의원의 이주영 후보님을 거의 다 위원장들 다 밀었고 저 같은 경우는 당협위원장 한 사람 없었습니다. 국회의원 한 명 없었습니다. 저를 지지한 사람이 아예 없었고 뭐 전부 다 그 당시에 이주영 그분을 이제 밀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때 신념을 가졌습니다. 당원을 믿었었습니다. 당원을 믿었다. 말하자면 당협위원장이나 국회의원들은 본인들이 똑똑하고 훌륭하기는 하지만 당원들까지 완전히 장악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당원들이 그 앞에 가서는 뭐 위원장님, 의원님 이렇게 하겠지만 저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듣는 정보가 있고 또 감정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분들의 양식을 믿었고 그래서 한번
직접 당원들한테 한번 호소를 해보자라고 예. 했어요. 예, 예.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우선 캠프를 안 차렸습니다. 무캠프. 의원회관 519호실이 내 캠프였습니다. 그래. 그다음에 예, 저는 기억납니다. 아까 당협위원장도 하나도 없고 국회의원도 한 명도 없다 보니까 내 비서 9명이 제 선거운동은 전체 다였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선언을 했습니다. 지구당 순방하지 않겠다. 시도 순방하지 않겠다. 일절 가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와서 비결을 하나 얘기를 하자면 비결. 비결을 하나 얘기하자면 지금 그 경선 후보들 좀 들어야 되는데. 이거 한번 들어서 참고하십시오. 저는요. 모든 방송사에 다 이제 봤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런 우리 저 본부장님이 진행하는 이런 것처럼 시사 프로를 진행하는 모든 프로에 저는 공문을 띄웠습니다. 출연을 요청하면 언제든지 출연을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의외로 하루에 6번까지 한 적도 있어요. 인터뷰를. 매일.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지구당 돌고 있을 때 저는 공중전을 통해서 말하자면 국민 전체, 유권자 전체, 당원 전체한테 대한 호소를 한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 오늘 10개 지구당을 돌았다 합시다. 가서 10명씩 만난다고 해봤자 100명밖에 더 만납니까? 그런데 저는 방송을 통해서 하루에 몇십 명한테다가 제 메시지를 전달을 했고 그게 완전히 지효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두 번째 비법은 이 당원들이 이제 체육관에 모입니다.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울산, 창원에 모였습니다. 대전에 모였습니다. 전주에 모였습니다. 또 서울에 모였습니다. 이때 가서 연설을 할 때 저는 그 연설문을 무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혼자서 아주 그 동네 사람이라면 지금 뭘 기대를 할까. 완전히 그 동네 당원의 입장으로 돌아가가지고 제가 맞춤형으로 지역마다. 그래서 모든 연설이 다 틀립니다. 그렇게 딱 하고 이제 거기에 가서 거기에 맞게 제가 호소를 했습니다. 뭐 저 본래 뭐 연설을 잘한 사람도 아니었고 또 무슨 연설을 따로 배운 것도 아니었었지만은 그 진심을 갖고 가서 그렇게 호소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돌아가가지고 다른 당원들한테 야 이정현 연설 잘하더라 이런 소문이 또 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공중파 방송하고 이거 공중전과 지상전을 막 같이 한 거네요. 그 대신 제가 절대 안 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뭡니까? 아까처럼 지구당 돌지 않겠다, 사무실 뭐 줄 세우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심 말고 또 하나 한 게 단 한마디도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다. 상대방 공격을 하지 않겠다. 내가 뭘 하겠다는 얘기만 해야 되겠다. 그 대신 내가 뭘 하겠다는 걸 분명히 9가지를 딱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9가지만 주야장창 내가 하겠다고 하는 걸 신념과 소신하고 얘기를 했는데 똑똑한 당원들은요. 안 선택할 것 같은데도 3선이니까 제가 제일 낮았습니다. 그렇죠. 두 분은 조호영, 이주영. 조호영, 오선 두 사람, 4선 두 사람, 뭐 저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저가 그때 그렇게 진심을 다해서 하고 상대방 네거티브 안 하는 그게 의외로 먹히더라고요. 나는 지금도 지금 당원들은 그때보다 훨씬 더 이 스마트폰으로 서로 정보를 교환하기 때문에요. 공격하고 비난하고 이길 것 같아요? 그렇게 할 것 같은다면 욕자른 사람이 이기죠. 그러니까 지금 출마한 사람들이 딱 새겨들어야 될 말씀들만 쭉 하시는데 이렇게 선거운동을 해서 그때 40.9%, 주호영은 29.4, 그러니까 10%포인트 이상 이겼죠. 지금 그 원외위원장들이 지원을 했다고 한 이주영은 19.9%. 그러니 이게 어떤 조직에 믿고 하면 안 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당원들을 믿고 해야 되는데 지금 그때는 당원 70, 여론조사 30이었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당원 100%이기 때문에 더욱더 지금 당원들을 믿고 해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 경선을 보면은 뭐 윤심 논란도 있고 또 나경원 전 의원의 뭐 중도 포기한 데 따라서 당무 개입 논란도 있고 저는 그것을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 이중적 트라우마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당대표 경선 당대표 지내신 지 한 8년 됐는데 그 이후에 지금 벌어지는 당대표 경선을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저는 지금 현재 당협위원장도 아니고 그냥 일개 한 명의 당원입니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실 뭐 안타까운 점도 있고 또 다행스러운 것도 있고 하는데 어쨌든요. 저는 그냥 지금까지는 어떻다라고 하는 얘기보다 지금부터는요. 이게 완전 축제의 장으로 가야 됩니다. 축제의 장. 어떤 누구도
제일 소중한 게 누굽니까? 당원입니다. 그렇죠. 당원이 주권자 아닙니까? 예, 예. 헌법 1조입니다. 예. 헌법 1조. 예. 당도 국가하고 똑같습니다. 주권은 당원한테 있고 예. 권력은 당원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면 당원들한테 믿고 예. 철저하게 맡겨서 예. 당원들이 선택을 하게 하면 됩니다. 아니 뭐 철천지 원수가 아닌데 왜 무슨 당에서 뽑힌 사람이 뭐 누가 어떻게 그거 하겠습니까? 예. 모든 걸 믿고요. 당원들을 믿어야 됩니다. 주권은 당원에게 있고 예. 권력은 당원으로부터 나온다. 예. 완전히 당원들을 철저하게 믿고 지금부터는요. 축제의 장으로 가게 그냥 맡겨두면 됩니다. 그러면요. 잘합니다. 예. 그리고요. 당원들이 얼마나 똑똑한지요. 요즘에 국민들도 똑똑하고 당원도 똑똑하고요. 이제는 옆에서 누구 얘기한다고 듣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떤 핵심 당원, 그러니까 뭐 한 부위원장쯤 되는 사람한테 물었습니다. 이번에 지난 뭐 때 그렇게 다 가족들이 다 찍었습니까? 택도 없어. 뭐 우리 마누라는 누가 좋대. 그래서 거기 찍는다는데 맨날 싸워. 밥도 같이 안 먹어. 근데 우리 딸녀는 또 누구를 찍는데 아이고 내 아들놈은 또 누구를 찍는데 나 포기해버렸어. 이게 요즘 세상이에요. 왜냐 모두가 다 그렇죠. 스마트폰으로 자기가 정보를 입수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맨날 보기 때문에 옛날에 어떻게 사랑방에 앉아있으면은 누가 가서 어디 가서 누구 유세 듣고 와갖고 이런다더라 저런다더라 그 사람이 과장돼갖고 얘기하면 전부 글이 쏠렸습니다. 정보가 없으니까. 그러나 이제는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모두가 다 정보를 입수를 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나는 저 사람이 잘생겼어. 나는 저 사람이 말을 잘해서 나는 저 사람 내용이 좋아서 나는 저 사람의 변함없는 의리가 좋아서 각자가 이제는 그렇게 하기 때문에 누구도 강요를 못합니다. 대통령 선거도 그렇고 지방선거도 그렇고 당의 당대표 선거도 누가 강요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당원들을 믿고요. 이 당을 어떻게 한번 변화시켜 볼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각자가 그걸 갖고 어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당대표 경선에 나온 그 사람들에게 전부 다 보내주겠습니다. 보내주시려면 하나만 더 보태. 비법 3. 아니, 이제 비법이라기보다는 이제 요구입니다. 요구. 당 대표를 뽑는데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 당에는 두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여당과 야당이 있습니다. 이건 절대로 엄연히 다릅니다. 여당이면서 야당 같이 하는 사람은 무식해갖고 정말 모르든지 아니면 알면서도 그 짓거리는 나쁜 놈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당은 여당 대표다워야 되고 야당은 야당 대표다워야 됩니다. 야당은 뭐냐? 당연히 정당은 정권을 잡으려고 존재하는 당인데 정권을 못 잡았어. 그러면 내가 이렇게 잘하겠습니다라는 걸 갖고 집권을 하든지 아니면 저 사람들이 저렇게 못하니까 다시는 저기 찍어주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비판, 견제, 감시를 하는 게 야당이 밥 먹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당이 뭐라고 비판, 견제, 감시를 하든 그 사람들은 오히려 칭찬하는 게 더 이상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네. 야당 대표는 대통령하고 맞서서 무조건 되고 저기는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는 잘못한 부분을 지적하는 게 야당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야당 때 안 그랬습니까? 누가 야당이든 그건 야당의 본질입니다. 야당이 비판, 견제, 감시한다고 그걸 갖고 투덜거리거나 불평을 하면은 그건 민주주의 기본도 모르는 사람이 하는 짓입니다. 그건 뭐 어느 나라에나 민주국가에 존재하는 야당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여당 대표는 야당 대표하고 틀립니다. 달라야죠. 여당의 대표는 뭐냐면 사실상 잘 알다시피 공화당 때나 민정당 때나 김영삼, 김대중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분들이 대통령 할 때는 사실상 그분들이 총재고 총재였죠. 총재지 않습니까? 총재 권한 대행을 아니 이게 여당입니다. 그런데 이 여당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국민들한테 대통령 공약을 내세웁니다. 대통령 공약을 내세워서 이 공약을 실천을 하는 것에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해가고 여당은 대통령의 공약 실천을 도와주는 그런 집단입니다. 그래서 함께 국민과의 했던 약속을 지켜내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이게 말하자면 여당이다. 그렇죠. 여당 대표는 야당 대표처럼 대통령하고 싸우고 대통령하고 부딪히는 사람이 아니라 대통령에 도와서 첫째는 대통령 공약상을 완전히 이행하려고 하는 사람이고 또 하나는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과 대통령 행정부는 일반 국민들을 접할 새가 없으니 당이
야당처럼 똑같이 국민들을 접하고 국민들로부터 들을 때에는 야당같이 들어야 됩니다. 다 국민들은 요구사항이 있으니까 야당처럼 들어가지고 야당은 그걸 비판하고 여당은 그것을 예산, 정책, 법안에 반영을 시켜가지고 이걸 실행으로 옮기는 거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당 대표가 모든 걸 다 거머쥐고 내가 뭘 하겠다. 이 생각 자체를 버려야 되고 또 그걸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대통령과 대통령의 공약사항을 국민 앞에 했던 약속사항을 같이 지키려고 하는 것과 국민 여론을 제대로 들은 다음에 반영하는 것. 완전히 다르네요. 저는 다르죠. 아주 이걸 모른다 그런다면 그런 사람은 진짜 대통령 대선, 당대표가 대선 안 되고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대든다. 그건 조금 좀 문제가 있죠. 일단 대통령과 호흡을 맞추는 게 중요하네요. 저는 그 무조건 그거 다 성공한 정권마다 다 그렇게 해왔어요. 그리고 국민들이 원하는 게 그거예요. 아니 대통령이 야당 상대하기도 힘든데 여당 내에 또 야당까지 상대를 해야 되겠습니까? 또 이준석 전 대표가 생각나기 시작하는. 아니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 생각입니다. 다양성과 다원성을 인정을 하면서도 다양성과 다원성을 인정을 하면서도 저는 그게 바람직한 정치의 방향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딱 구분이 되네요. 여당 대표 역할, 야당 대표 역할. 그런데 이 말씀은 또 안 여쭤볼 수가 없는 게 그렇게 어려운 여건을 뚫고 이제 당 대표도 되시고 국회의원도 되시고 했는데 최순실 게이트 때문에 이 전국이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 전국으로 갔는데 그때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이 그 여당에 있었던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았어요. 책임을 지지 않았는데 이정현 그 전 대표께서 당시에 국민의 그 당시 새누리당이죠. 새누리당을 탈당을 했습니다. 탈당을 하는 것으로 그래도 그나마 정치적 책임을 진 유일한 그 여당 의원이었다. 이렇게 남아 있는데 그때 당시 심경은 좀 어땠습니까? 사실은 뭐 이 자리를 빌려서도 또 사죄드리고 싶고 사과하고도 싶습니다. 어쨌든 아까처럼 내 대표 얘기를 했지만 그렇게 대통령을 잘 못 모셔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들을 겪었고 그렇게 하는 마당에 당 대표가 굳이 빡빡 우겨서 그 자리에 있는 것도 맞지도 않고 뭔가 새롭게 당을 빨리 출범을 시키고 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요구가 있었지만 내가 어느 선까지를 정리를 하고 가야 되겠다고 정리를 하고 나서 당대표 된 지 4개월 만에 제가 보니 참 그런 이상한 상황을 맞이해서 제가 당대표를 물러났습니다. 물러나고 나서 있었었는데 이제 그 새로 오신 비대위원장께서 친박들은 사퇴를 전부 탈당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때 임명진 목사. 이제 그렇게 탈당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요구를 해요. 그때 이제 몇 사람을 아마 겨냥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여당이었고 여당 때 대통령이 박 씨인데 그러면 여당이 친박을 안 하고 반박을 하고 비박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느냐. 굳이 말하자면 우리가 함께 같이 대통령 성공시켜야 됐는데 지금 이런 결과가 왔으니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친박이었다 그래서 다 당을 나가라고 한다면은 그건 맞지 않다고 본다. 나름대로 내가 책임도 있고 그러니 내가 사죄를 드린다. 그리고 어쨌든 당 대표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책임을 지고 상징적으로 물러날 테니 내가 탈당을 할 테니 다른 사람들은 건들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나서 5년 39일 동안 제가 탈당 상태 무소속 상태로 있었었고 지난번 대선 때 요청이 있어서 5년 39일 만에 복당을 했습니다. 그 5년 39일 만에 복당을 하시고 지방선거 때 전남지사에 출마를 하셨는데 그 역대 지방선거에서 보수정당 후보 최고 득표율 전남에서 18.8%를 올렸었고 곡성이나 이런 지역은 한 40%까지 또 득표를 올렸었는데 어떻게 지금 정치적 꿈은 어떤 겁니까? 제가 살펴보니까는 국회의원이 되신 후에 낸 첫 법안이 공직 인사에 있어서 지역차별금지법 이 정도로 지역주의 타파에 매진을 해왔었는데 지금 다시 정치적인 꿈은 어떤 꿈을 꾸고 계시고 또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구체화하기 위해서 총선에 출마하실 건지 그것까지.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저는 내년에 또 호남에서 출마합니다.
아직은 제가 지역구를 정하지 않습니다. 마음속으로야 어느 정도 마음이 가는 곳이 있지만 예. 저는 내년 전까지는 그걸 가급적이면 뭐 상황에 따라 어쩔 수 없지만은 어따 뭐 모른다면 뭐 또 그런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올 1년 동안에는 예. 제가 발표를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예. 제가 내년에 출마를 하면은 29년 95년부터 첫 출마를 해서 29년째 호남에서 출마를 새누리당의 국민의힘의 전신 정당으로 제가 출마를 해서 2번 당선되고 4번 떨어지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저는 그것을 뭐 제가 뭐 그렇게 크게 비중을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호남 출신이고 내가 제일 잘 아는 곳이 호남이고 호남에서 정치적으로 우리 당 쪽에서도 국민의힘 쪽에서도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해야 되기 때문에 나 하겠다. 그리고 내가 제일 잘 알고 내가 호남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정치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이라고 한다 그런다면 내가 기꺼이 호남에서 하겠다. 그런 자세로 제가 하고 있고 제가 서울에서 출마를 그 지난번 총선 때 무소속으로 하게 됐던 이유는 제가 그 당시에는 좀 정치 개혁을 꼭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앞으로 내 꿈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유권자로 있는 종로에서 출마를 하려고 했는데 황교안 씨가 또 출마한다고 해서 좋아 그렇다면 현직 당대표가 해야지 전직 당대표가 물러나줘야지 기꺼이 제가 물러나서 국회의사당이 있는 여의도의 그 영등포 을에서 출마를 하겠다 하고 나섰다가 이제 제가 아주 크게 혼이 났습니다. 참패를 당했습니다만은 저는 어쨌든 내년에 또 호남에서 출마를 할 것이고 올 1년 동안 이 지역균형발전위원회에 있으면서 특히 호남의 경우는 잘 알다시피 국회의원 선거 35년 시장 군수 구청장 선거 29년 27년 그다음에 군의원 선거 31년 동안 사실은 아주 어쩌다가 한 명 한 명씩 이렇게 하는 거를 제외하고는 우리는 사람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치에 30년 동안 한쪽 분야에 한쪽 당에 이렇게 공백 상태가 생긴다면요. 지금같이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렇게 이런 분들이 집권하고 계실 때에야 호남이 좋았죠. 그렇지만은 지금 이제 정권이라는 게 항상 한 당으로 가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정권이 또 교체돼버리고 나니까 이 당하고 이 정권하고 마음을 터놓고 연결을 하고 할 수 있는 정치인이 거의 없습니다.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광주 전남에도 똑같은 현안이 있고 다른 데도 다 현안이 있다고 하면 광주 전남 현안을 누군가가 이 정권에 와서 정말 정권이 모르고 있는 내용들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누가 문을 두들고 들어오겠습니까? 창구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진짜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뭐 별 볼 일 없는 내가 적어도 호남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정권은 교체됐고 나는 국회의원도 아니지만 비록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위원이지만 어쨌든 내가 그나마도 올 1년 동안은 광주 전남 현안들을 가지고 국토부도 쫓아가고 국토연구원도 쫓아가고 해수부도 쫓아가고 기재부도 쫓아가고 안 되면 광주 전남에 있는 공무원들 데리고 야 그래 한번 가보자 해갖고 가서 실장실도 차관실도 가서 두들고 이렇게 1년 동안 우선 해보고 염치가 있으면 이제 내년에 호남에서 하나 자리 잡아서 출마를 하려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국회의원이 됐으면은 뭐 민심을 전달하는 창구도 되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하실 텐데 조금 전에 정치 개혁을 하고 싶어서 지난 총선에서 여의도의 문을 두드렸다고 하셨는데 가장 큰 정치 개혁 대상은 뭔가요? 정당 개혁도 좋고 정치 개혁도 좋고. 사실은 첫 번째는 헌법입니다. 헌법 개헌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요. 우리가 늘 알고 있는 모든 법의 모법인 헌법이요. 어떻게 만들어진지 기억하시죠? 58년도에 5월 11일 날 5월 10일 날 국회의원 선거를 해갖고 6월 1일부터 3일 사이에 헌법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뚝딱 그래서 27일 만에 이 우리나라 5,000년 역사에서 헌법이라는 걸 처음 만들어 가지고 7월 말하자면 17일 날 발표를 하고 8월 15일 날 이걸 했지 않습니까? 근데 27일 동안 헌법이라는 걸 처음으로 만드는 과정에 처음에는 의원 내각제였는데 결제 과정에 대통령제로 바뀌면서 두 개를 섞어버리자 해가지고 전 지구상에 하나도 없는 정말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가 뒤섞여 있는 것 언젠가는 바로 잡자 하고 만들어졌을 겁니다.
그게 지금 6번 동안 개헌해 오는 동안에 이걸 바로 잡아지지 못하고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이제는요 이렇게 지도자들에 의해서 정당에 의해서 편파적으로 만들어진 헌법 말고 국민들의 의견과 이 시대가 제대로 반영된 이런 국민 헌법이 한번 자리를 잡을 때가 첫째는 됐고 이것에 대해서 아주 제대로 문제 제기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말 국가의 근간의 문제입니다. 헌법이 이렇게 임시 또 고치고 해야 되는 임시다 보니까 밑에 하위법들이 전부 다 이것도 임시 이겁니다. 나중에 고치면 돼.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법 질서나 법 체계나 이런 부분들이 법치가 흔들리고 있다는 게 첫 번째 하나고 두 번째는 정당입니다. 다른 당 요가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내가 몸담았던 우리 국민의힘 뭐 열심히 살아오시고 다 잘하고 계시긴 합니다만은 세상에 이런 당은 없습니다. 지난번 작년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년이 아니죠. 재작년에. 재작년에 솔직히 말해서요. 대통령 선거 1년을 놔두고 대선 후보 하나를 제대로 못 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낙연이 36%, 이재명이 32% 하고 있을 때 이 당에는 4.6%, 2.2%, 1.2%, 나머지는 전부로 1% 맞습니다. 이하. 저 홍준표 4년을 다 남겨놓고도 맞습니다. 이러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제대로 된 정당입니까? 예. 이거 진짜 아프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거 하나만 갖고도요. 진짜 땅을 쳐야 될 일이거든요. 윤석열이라는 인물이 짠하고 등장했기에 정권 교체가 된 거지. 그때 이전에도 비대위. 지금 집권해갖고도 비대위. 말이 비대위니까 그게 왔지 무슨 보통 명사같이 생각하지만 비대위는요 고유명사입니다. 딱 한 번 말하자면 선거에 비상태. 지거나 잘못됐을 때 완전히 갈아엎어서 혁명적으로 당을 바꾸겠다 한 번 하는 게 비대위인데 그 비대위가 잘못했다고 그 비대위에 비대위 그놈이 또 잘못했다고 비대위 이러고서 나서도 아직도 이 당을 제대로 어떻게 우리가 뭐가 문제지 현재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지 국민들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지 우리가 어떻게 달라져야지 저 국민들한테 제대로 우리가 지지를 받죠. 이걸 전혀 지금 못 해놓고 있는 게 이 당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특히 우리 당 사람들이 깨달아야 될 게 하나 있다고 봐요. 이 지구상에, 대한민국 국민은요, 이 지구상에 하나밖에 없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좀 그냥 제 혼자 지어낸 소리인데, 내가 지금 올해 66세입니다. 58년생 66세인데, 사실 우리는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 나라가 후진국이었습니다. 후진국이었다고요. 그렇죠. 후진국의 국민들이 살아가는 방식은요 완전히 다릅니다. 후진국은 우선 배가 고파요. 어쨌든 자존심 좀 숙이고 8시간이 아니라 18시간 일을 해갖고라도 가족들을 미개 살려야 되고 오로지 묵고 사는 것이 가장 말하자면 최우선일 때가 후진국에 태어난 국민들이 제 나이부터 제 위에 선배들은 태어났을 때 후진국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상당히 몸에 배어 있어요. 근데 우리 후배들부터 시작해서 한 40대까지는 태어나서 보니까 중진국이에요. 그래도 좀 묵고 살만하니까 교육들도 굉장히 많이 받고 해외도 많이 나가고 기업들도 저마다 좀 크게 하고 상당히 중진국에 태어나다 보니까 교육이 많이 되다 보니까 스스로 민주주의가 뭐라는 것도 깨닫고 자기 자존감도 깨달아요. 그런데 40대 이하들은요. 태어나서 보니까 선진국이에요. 선진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은요. 자기 이외에요. 어떤 누구도 내 자존심을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른들이 배고파 죽겠는데 점심때 가갖고 식당 앞에 차 뒤에 40분을 서서 기다린 사람이 있습니까? 요즘에 말하자면 신세대들을요. 선진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겠다 이거야. 그래서 40분 더 기다립니다. 아까 우리 후진국 때 태어난 사람 죽었다 깨나 그거 못 하잖아요. 굉장히 자존심도 강하고 자기 주관도 뚜렷하고 그리고 일도 해내요. 솔직히 나훈아 남진이가 언제 빌보드 차트에 가봤겠어요. 요즘 젊은 사람은 빌보드 차트에 가잖아요. 김지미가 아무리 이쁜 김지미 출연한 영화가 어디 칸 영화제에 가서 명함이나 내보기나 했어요. 요즘에는 완전히 다 쓸고 있잖아요. 이런 국민들을 상대로 정치를 하려면 얼마나 다양성과 다원성을 가지고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다원성과 다양성을 살리는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당부터 변해야 됩니다. 당이 현대화가 돼야 됩니다. 지금 이 당은요. 공화당 때 변형이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어느 시절에 공화당 당이 지금 그 변형 조금씩 고쳐갖고 이런 모습으로 돼갖고 어떻게 국민 지지를 받겠습니까? 요즘은 좀 어떻게 지내시는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또 새로운 역할을 하시는 걸로 들었습니다만.
네, 제가 제일 하고 싶은 거였고요. 아, 예. 대통령 직속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예, 예, 예. 거기에서 제가 지금 전략기획위원장을 맡아서 예.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상근은 아니고요. 아, 예, 예. 예. 예, 그래서 그런데 최근에 언론 인터뷰 같은 것을 보면은 지금 국가균형발전 또 지역 소외 그러니까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예. 상당히 심각성을 가지고 그 계속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 전에는 이정현 대표님이 지역주의 타파의 아이콘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호남 지역에서 그 보수 정당 후보로 계속 그 출마를 하셔서 2번 당선됐었죠. 보궐선거까지 해서 2번 당선됐었고 그때 제가 취재를 간 적이 있어요. 현장 롭보. 그때 대구에는 김부겸, 네네. 진보 정당의 김부겸, 그다음에 그 호남에는 그 보수 정당의 이정현 이렇게 출마를 해서 양쪽에 제가 취재를 간 적이 있는데 그때 보니까 임금 옷을 입고 이렇게 유세 활동을 하고 하셨죠. 그게 상당히 기억에 남는데 지금 그 균형발전위원회 일을 하시면서 이 지역 소멸, 과도한 수도권 쏠림 이것을 국가 재앙이라고까지 표현을 하셨는데 그렇게 표현을 하신 뭐 이유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대로 가면은 네. 낙후가 되는 게 아니라 예. 소외가 되는 게 아니라 아예 소멸이 아예 되버립니다. 없어져 버립니다. 소멸이 예, 돼. 예. 지금 이 대한민국 땅덩어리가 얼마나 높다고 예. 이쪽에 지방이 소멸이 돼 간다고 하는 것은 그건 재앙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요. 전라남도에 17개 군이 있습니다. 예, 군. 예. 그중에 16개가 소멸 대상입니다. 17개 중에 16개가 이대로 가면 예. 아예 없어진다고 하는 예. 소멸 대상 지역이 됩니다. 예. 근데 거기뿐만 아니고 전국에 한 226개 군 중에서 89개 시군 중에 226개 시군 중에 약 89개가 소멸 대상이라고 합니다. 지금 지역의 청년들의 한 10여만 명이 이렇게 다 키워놓은 청년들이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매년 올라오는 숫자가 10만여 명이라고 합니다. 지방에서는 지금 10명, 20명 구경하기 힘든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다 몰려와 버린다는 거죠. 제가 다른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지금 디지털 세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든 부분이 디지털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의 매출에 92%가 수도권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에 기업체의 거의 한 86% 정도가 수도권에 있고 그 전문가들이 89%가 수도권에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경북 같은 경우에는 경북 말하자면 대구 과기대가 있죠. 울산 과기대가 있습니다. 포스텍이라고 하는 아주 우수한 이공계 대학이 있습니다. 그리고도 경북대학교, 영남대학교를 포함해서 굉장히 대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가 전국에 말하자면 디지털 전문가들의 0.4%, 1%가 안 되는 0.4%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디지털이 가속화되면 될수록 수도권은 완전히 디지털로 인해서 더 발전하게 될 거고 지방은 디지털 시대에 뒤떨어지기 시작하면서 거의 지역에는 기업이 지금 머물기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정말 이게 정말 이대로 가면 안 되겠네 이런 우려 정도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는 거죠. 그렇네요. 네. 특히 전남이 상당히 심각한데 전남이 17개 군 중에서 16곳이 소멸 대상이다. 이거는 어떤 조치가 없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 전남뿐만 아닙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국가 부산조차도 심지어는 제2 도시라고 하는 부산조차도 인구가 줄기 시작하고 그래서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울산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최근에 한 5년 사이에 40만이 줄었고 호남의 경우는 30만이 줄었고 대신 충청권 이북으로는 70만이 늘고 충청까지 이제 수도권 파급 효과가 충청까지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현상이 이제 가속화 말하자면은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건 완전히 가속화됩니다. 예를 들어 그겁니다. 지역에 젊은이가 없으니까 애들이 없고 애들이 없으니까 학교 다니는 학생 수가 적고 학생 수가 적으니까 학교에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학교에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학교에 기대를 점점 기대가 줄어들게 된다고 한다면 남아있는 젊은 사람들조차도 내 자식들은
도시에서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갖고 점차 가속도가 붙으니까 네. 그게 심각한 거죠. 그래서 이게 전체 전남마의 문제뿐이 아니고 비수도권 전체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 개조 차원에서 이것을 해결을 해야 된다고 그 말씀을 하셨는데 국가 개조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는데 그 구체적인 방안이 있습니까? 국가 제가 이제 개조라는 표현을 얘기를 한 것은 아까 소외나 낙후가 아니다. 이건 완전히 소멸 단계로 갈 정도로 크다고 한다면 생존의 문제. 이건 국가 재앙의 문제고 이 국가 재앙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어지간한 정책으로 해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사실은 이것보다 훨씬 낮았었던 코로나19 대책도 국가 재앙이라고 해가지고 그 몇백 조의 돈을 쏟아 부어도 그 말하자면 그때게 많은 그 서민 가게들이 무너지게 되고 가정들이 무너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됐는데 지금 이런 정도의 재앙, 국가 재앙이라고 한다면 이건 우선은 제일 먼저 대통령을 포함한 국가 지도자들,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과 행정부처를 포함한 국가의 지도자들이 이건 심각하다. 이건 재앙으로 인정을 하고 크게 국가의 여러 가지 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국가 지도자들한테 맡길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수도권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나 수도권에서 기업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수도권에 반드시 학교를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을 포함한 수도권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전부 자기 지역이 소멸돼 가고 있는 지방 사람들조차도 일단은 이 문제에 대해서 모두가 심각성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 심각성을 인정한 뒤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허리띠를 졸라매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 제도도 바꿔야 되고 행정도 바꿔야 되고 강제로 대학도 지방으로 좀 내려가야 되고 특히 기업들의 본사들이 지방으로 강제로라도 좀 내려가야 되고 하는 많은 서로의 고통을 분담하지 않으면 지금 이러한 재앙을 해결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함께 같이 공통적으로 인식을 함께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국가 균형 발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국가 균형 발전이란 것이 역대 정부에서 전부 다 위원회가 다 있었어요. 그렇죠. 명칭이 조금씩 달라서 특히 제 기억에는 노무현 그 정부 시절에 그 뭐 지방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그 효과가 있었느냐에 대해서는 뭐 또 평가가 엇갈립니다. 그래서 이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국가 균형 발전의 비전을 좀 설명해 주시고 그나마 역대 정부에서 어느 정부가 가장 바람직한 모델을 제시를 했고 집행을 했는지 그걸 같이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우선은 지역이 소멸된다는 얘기는 지역의 인구가 준다는 얘기거든요. 지역에서 사람들이 살지 못하고 인구가 주는 이유는 지역에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일자리가 없겠습니까? 커피 서빙하고 그 밖에 많은 일자리도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많은 젊은 사람들이 머물고 그쪽에서 정주 여건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대기업이 지방에 있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알다시피 뭐 전부 수도권으로 또 아까 충청권으로까지 이렇게 이제 전부 새로 창업을 하거나 확장을 하거나 한 건 전부 지방으로 올라와 버렸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최고의 관심은 일자리입니다. 우선 지방에 일자리를 만드는 건데 일자리가 지방에는 안 되느냐? 됩니다. 울산 같은 경우도 얼마나 그거 했습니까? 그다음에 지금 호남 같은 경우도 포스코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광양제철이나 아니면 GS의 석유화학공단이나 지방에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에 있는 기업들이 지역에서 더 확장을 하든지 또는 이전을 하든지 아니면 지역에 이제 새롭게 창업을 한다든지 또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 이유가 있죠. 첫째는요. 우선은 지방에는 규제가 이루 형언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규제 개혁 100번 1000번 위에서 떠들어 봤자 일단 행정 공무원들이 규제 개혁에 대해서요. 전혀 움직이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자기들이 좀 재량을 발휘를 해서 이건 국가를 위해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조금만 확대 해석을 했다가 뭐 그다음에 감사원에서 학살이 납니다. 그렇게 되면 감사원에서 자기 공무원 생활을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국가를 위한다고 자기가 재량을 발휘한다거나 확대 해석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행령의 안을 낸다거나 이렇게 했다가는
완전히 또 감사원의 뜻 당하게 돼.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국가 개조 차원이라고 하는 게 감사원도 이 감사 방법을 바꿔야 되고 지금 현재 있는 규제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모든 부처가 이것을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바꿀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러나 이 모든 걸 떠나서 최우선은 뭐냐? 지금 지방자치가 엉터리입니다. 91년도에 말하자면은 노태우 대통령 때 처음으로 지방의회를 도입을 했고 김영삼 대통령 때 95년도에 시당운수구청장을 그렇죠. 뽑았고 또 그 뒤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 이렇게 많은 기관들이 중앙에 있는 기관들이 이전을 지방으로 이전했죠. 그 뒤로도 이제 지역균형 맞춘 얘기들을 모든 대통령이 이렇게 해왔었지만은 안 되는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그렇게 지방자치를 실시한다고 해놓고 하나부터 열까지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전부 중앙부처에서 다 간섭하고 개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을 딱 줍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봅니다. 경북 예천 군수만큼 경북 예천의 특정을 잘 아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부산 진구의 구청장처럼 부산 진구 사정을 저기 전라도 말하자면 여수나 아니면 신안의 군수만큼 신안군에 대해서 담양 군수만큼 담양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도 중앙에서는 뭐냐면은 똑같이 자 여기 예산 200억이 있습니다. 어디 써야 되는데 정부의 공모를 받습니다. 다 특징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200억을 어떻게 나눠주냐면 공모로 받아가지고 중앙에서 요구한 방식대로 그러니까 내 지역의 특징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중앙에서 요구하는 거기다 억지로 맞춰갖고 계획서를 내서 받아다가 거기다 맞춘 예산을 쓰다 보니까 지역에서는 아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다음에 아까 지역 기업을 예를 들어서 광주 같은 경우에 현대 기아자동차가 지금 42만 대 생산을 합니다. 42만 대 정도 생산하면 경기도 광명의 소아리에서 부속품 다 가져다가 조립만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80만 대 내지 100만 대를 생산하게 된다고 한다면 3만 5천 개 되는 부속품을 전체를 물류 비용 때문에 못 가져옵니다. 그럼 지역에서 3만 5천 개 부속품을 생산을 해야 돼요. 그러면 현대하고 광주시하고 현대하고 광주시 전남도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자 이런 규제를 좀 풀어주면 우리가 뭐 80만 대로 늘릴 수 있다. 그러면 지역에 협력업체가 많이 생기게 되고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게 된다. 그러면 지역 경제가 굉장히 살아날 수 있다. 전혀 이런 반영이 되지 않고 중앙 부처에 앉아서 데스크에 앉아서 책상에 앉아서 현지 실정을 전혀 모르는 그러한 사람들이 지방의 기획을 다 해갖고 내려보내게 안 되는데 이제는 거꾸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신안 군수다 그러면 신안에 1,004개나 되는 섬을 활용해서 우리 지역이 어떻게 발전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신안 군수와 신안 주민들이 고민을 해가지고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떤 기업이 와야 되고 또 어떤 조치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종합 계획을 세갖고 중앙에다 냈고 중앙에서 이걸 봐가지고 이렇게 지원할게 저렇게 이거 하지마 저거 하지마가 아니라 이렇게 지원할게 저렇게 지원할게 라고 하는 식으로 지방이 주도가 되는 종합 계획을 세워서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앞으로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어느 정권에서 가장 잘했냐. 사실 모든 정권이 노력했고 모든 정권이 거의 100조 이상씩을 쏟아부었습니다. 누가 잘못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중에서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저는 그래도 박정희 대통령 때였다고. 왜냐? 자, 이게 지금 참고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국토를 전체적으로 놓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어찌냐? 자, 서울에 틀림없이 일자리가 많고 사람들이 많으니까 사람 서울로 몰릴 거다. 그러면 서울은 절대 이 이상 커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 도시 계획을 딱 세워가지고 여기에다가 그린벨트를 딱 쳐놨습니다. 그래서 절대 이걸 허물지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더 들어와야 된다고 한다면 비싼 서울 땅에서 못하고 전부 지방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게끔 일단 서울을 더 못 크게 막아놨어요. 지금도 이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때 수도권이 더 이상 여기서 한다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렵다라고 만들어놔야만이 그 다음에 새로운 일을 할 사람이 지방으로 내려가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박정희는 어떻게 했느냐. 지도를 놓고 이렇게 했습니다. 허허벌판 여천 전라도 여수 여천의 그 허허벌판에다 화학공업단지를 대대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전남대학교에서 화공학과를 대대적으로 키워서 지역에 있는 기업의 인재를 지역에 있는 대학교에서 이렇게 하게 했다 그 말입니다. 창원에다가 기계 중공업단지를 만들어 놓고 부산대학교는 기계공학과를 키웠단 말입니다. 구미에다가 전자공업단지를 만들어 놓고 경북대학교는 완전 전자공학과를 키운다는 거죠. 울산대학교는 조선공학과를 이런 식으로 해갖고 지역을 두루
완전히 서로 말하자면 전라도 말로 개탕을 쳐줘서 예. 대기업들이 내려가게 해줬는데 그게 어찌냐? 지금 여수예요. 여수 화학공업단지하고 광양제철에서 1년에 매출이 얼마냐? 110조입니다. 110조. 우리나라 전체 제조업의 10%가 거기서 생산됩니다. 예, 예. 전라도에서. 예. 근데 또 부산에 있는 아까 창원에서는 또 중공업이 그렇게 받더라고. 이런 식으로 했고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곳곳에다 항만을 만들었습니다. 마산항을 만들고 광양항을 만들고 목포항을 만들고 군산항을 만들고 평택항을 만들고 지방에다 곳곳에다 항구를 만들어서 어디에서든지 수출 가능하게 하는 공단과 항구를 만든 거죠. 그리고 그걸 연결하는 고속도로를 전부 만들어놨기 때문에 물류 이동이 가능했다는 거죠. 그리고도 그 시절에 그 타기 어려운 비행기를 여수공항에 만들고 사천공항에 만들고 예천공항에 만들고 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이 말하자면 지방에도 똑같이 발전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과 정주 여건을 다 만들어서 지방에도 도청 소재지라는 대도시, 중소도시, 소도시를 만든 거죠. 너무너무 저는 그때 정책이 종합적으로 잘 해왔었다. 근데 그 뒤에 이 그린벨트 다 풀어먹어버리고 또 뭐 완전히 그냥 뭐 수도권에 땅 사가지고 공장에 해놓게 된다고 그런다면 땅값 오른 것만 갖고도 완전히 남겨먹을 수가 있으니까 전부 너나 나나 없이 수도권으로 올라오는데 그걸 정치인들이 다 풀어버렸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방은 계속 낙후돼가고 소멸돼가고 수도권은 11.8%의 땅, 수도권이 우리나라 국토의 12%입니다. 인구가 52%에 살고 있습니다. 서울에 36배나 되는 강원도에 인구 3% 살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불균형이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건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이건 여야 또는 뭐 진보 보수 따지지 말고 모두가 다 큰일 날 일이니 재앙이니 같이 풀자.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이정희 전 대표께서 상당히 지금 격앙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니 그렇게 심각하다는 저도 이해가 되는 것이 50년 전에 그런 그 바람직한 모델을 만들었는데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그걸 오히려 50년 그 이후에 다 이렇게 까먹고 훼손을 시켰으니까 지금 이렇게 이 국가 재앙 차원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겠네요. 예. 이정희 대표는 오늘 폭포수 같은 발언들을 막 쏟아내 주셨는데 제가 나중에 제목 달 게 너무 많이 지금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처음에 정당에 들어간 게 간사로 들어갔다고 말씀하셨는데 간사라는 것이 간사병이 그냥 들어가면 그때부터 간사병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열 몇 단계를 거쳐서 당대표까지 하셨고 그 어려운 환경에서 국회의원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이 국회에 입성을 하면은 지금 말씀하신 이런 여러 가지 이 국가 정책, 국가 발전을 위한 정책들도 많이 구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22대 국회에서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